오늘은 그 ARP 실제 ARP 패킷을 좀 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이 ARP가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IP 버전 6가 아니라 IP 버전 4가 사용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금 우리가 ARP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IPv4 주소를 해당 링크 레이어 주소로 바꾸고자 하는 건데 그것은 오직 쉐어드 미디엄 타입의 링크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포인트 링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인터넷을 거쳐갈 때 뭐 이렇게 뭐 링크 하나 건다 한다면 이렇게 스택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간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자세히 여기를 그리면 사실 이제 IP 아래에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달려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지금 선택된 인터페이스라고 할 때 이게 쉐어드 미디엄인 경우에만 ARP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넷이라고 하는 쉐어드 미디엄에 묶여 있기 때문에 ARP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그 ARP 캐시를 보기 위해서는 지난번 얘기했지만 ARP -a라는 명령을 쓰면 이렇게 엔트리들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실험을 해서 일단 좀 청소를 할게요. 청소하는 명령은 ARP 하고서 -d입니다. ARP -d를 하고 나면 혹은 ARP -d star 치면은 없어졌죠.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만 내버려 두면 좀 슬슬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 컴퓨터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뭐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슬쩍슬쩍 뭔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보면은 뭐 뭔가 아직 없네요, 그죠? 제가 그럼 있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와이어샤크를 켜가지고요. 제가 패킷을 좀 잡으면서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일단 벌써 생겨났죠. 일단 다시 지우고요. 지금 여기 없던 호스트 중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많이 생겼죠. 제가 이 중에 예를 들면 지금 163.152.161.3이라는 호스트가 전에 ARP 엔트리가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죠.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제가 핑을 해보겠습니다. 163.152, 163, 1613.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서 없죠. 자, 그럼 핑을 해보겠습니다. 163, 152, 161-3. 자, 핑을 하겠습니다. 그럼 핑을 하면 이제 그 호스트가 살아있다는 연락이 오는데요. 이때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패킷 잡힌 것들 중에서 ARP만 잠깐 볼게요. ARP 필터를 하면 이렇게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ARP 중에서 지금 ARP 캐시에 163.152.161.3이 없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핑을 했죠. 자, 그러면 핑을 했을 때 163.152.161.3이 이 컴퓨터랑 같은 서브넷에 있어요. 같은 링크에 물려 있는 다른 호스트예요.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 이 링크에 지금 이 기계가 우리 강의실에 있는 이 컴퓨터가 있고 여기 이제 이게 163.152.161 서브넷이죠. 요게. 그럼 여기 이제 그 3번 호스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지금 핑을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죠. 여전히 뭐 핑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ICMP라는 그 프로토콜을 쓰는데 ICMP 그 프로토콜 메시지를 IP가 싣고, 그죠? IP가 싣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더넷이니까 그 네트워크 레이어 IP 메시지는 다시 이 이더넷 프레임에 짐칸에 실려가야 되겠죠. 네. 그랬을 때 그 이더넷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는 뭐가 돼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여기 질문이고, 그러면 이제 ARP 캐시에 가보면 161.152.161.3에 관한 링크 레이어 주소가 여기 ARP 캐시에 여기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없는 걸 확인하고 없는 걸 골라서 우리가 핑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ARP 캐시에 가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바로 그 시점이 ARP 프로토콜이 발동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ARP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매핑을 만들고 나서 이 핑 메시지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엔트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게 정말 그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163.151.161.3이라는 거에 대한 ARP 리퀘스트가 있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ARP.dst destination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프로토콜 IP 버전 IPv4 주소가 163.152.161.3인 게 있었나 보면, 누군가 물어봤죠. 지금 우리가 아마 9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른 창을 열어서 쳐보면 우리가 실제로 3구네요. 3구가 3구인데 3구가 이거는 우리가 아니네요. 9위는 맨 앞에 있어요? 맨 밑에. 네, 이게 우리야. 이거 우리가 보낸 이제 ARP 리퀘스트예요. 그래서 리플라이가 3구에 대한 대답이 없었죠. 대답이 오기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물어본 거긴 한데 그죠? 대답을 여기서는 못 찾겠네. 어쨌든 그러면 이 ARP 물어본 패킷 전후로 어떤 일이 있나 볼게요. 그러면 161.39에서 3으로 보내는 핑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내기 전에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ARP. 답이 여기 있었네요. 그 답이 왜냐면 왜 아까 안 나타났냐면 브로드캐스트 했을 것 같아. 아닌가? 우리가 그렇구나.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했고 답을 얻었고 그 다음에야 핑 리퀘스트를 에코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자, 그래서 IP 주소만 가지고는 배달이 안 돼요. 그래서 IP 주소를 가지고 뭘 찾아야 돼요? ARP 캐시를 찾아서 해당 링크 레이어 주소를 얻어야 되는데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뭐가 동원됐어요? ARP 프로토콜이 동원돼 갖고 163.152.161.3에 해당하는 여기에 이더넷 주소가 뭔지 알아왔잖아요. 그죠? 대답을 얻고 나서 그 대답을 사용해서 매핑을 넣어놓고 그 매핑을 사용해서 이더넷 목적 주소를 넣고 그 목적 주소로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더넷 주소를 가지고 이더넷을 통해서 배달이 될 것이 되겠죠, 그죠? 네. 왜 이렇게 멍해? 너무나 쉬워서 그런 거죠?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쉐어드 미디엄에서는 그 해당 IP 주소에 관한 링크 레이어 주소를 ARP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ARP로 물어봐지는 그 IP 주소가 달린 인터페이스는 같은 브로드캐스트 미디엄, 그러니까 같은 쉐어드 미디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먼데 있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내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라우터를 거쳐 가지고 딴 곳으로 빠져나가는 먼데 있는 목적지의 경우다. 그러면 여기는 이건 ARP의 대상이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서 발생하는 ARP들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기 ARP는 뭐죠? 이 링크 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 건너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ARP 우리가 지금 방금 주고받은 ARP 메시지를 조금 들여다보면 두 개가 이제 리퀘스트와 리플라이였죠. 두 개가. 그래서 포맷을 보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 타입이 이더넷이었고 프로토콜 타입이 0800이니까 IP 버전 4고 하드웨어 사이즈라는 게 하드웨어 주소 크기죠. 6바이트짜리 이게 이더넷 주소를 말하는 거고요. 프로토콜 사이즈 이게 이제 그 위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이 뭐였냐 그게 이제 IP였는데 IP 버전 4는
주소가 4바이트짜리죠. OP 코드는 리퀘스트니까 그냥 번호 1이고요. 만약 응답이었다면 뒤에 응답 메시지를 볼게요. 응답이었다면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sender MAC addre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sender MAC address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질문을 보고 있거든요. 질문을 보고 있는데 누가 보냈습니까? 이게 삼성 이더넷 삼성 이게 지금 이더넷 카드를 삼성 거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게 삼성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걸 하고 나서 결국 패킷을 보낼 거고 패킷을 보내고 나면 반대쪽에서 패킷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매핑을 제공한다고 했죠. 질문에다가 자기 질문자의 매핑을 넣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맥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얼마냐? 163.152.161.39 즉 이 컴퓨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대상이 163.152.161.3이라고 하는 IP 주소였죠. 저것을 가진 인터페이스, 저 IP 주소가 어사인된 인터페이스에 맥 주소가 뭐냐, 링클레어 주소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였고 질문이 이걸 원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 답이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저게 답이 있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통상은 정말 묻는 질문이면 저게 답이 없기 때문에 뭔가 채워 넣어야 하죠. 뭐 가비지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통은 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응답을 받는데 뭐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응답이니까 2번이고요. 누가 보냈어요? 예, 저 161.3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알프 메시지에서는 sender라고 하는 게 질문할 때면 질문자이고요. 그다음에 대답이면 대답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161.3이라고 하는 같은 우리 이 링크에 물려 있는 저 어떤 호스트일 텐데 그 친구가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어디 담겨 있어요 이번에? 이번에가 아니라 답이 어디 담겨 있어요? 센더에 하드웨어에 들어있죠. 왜냐? 질문자든 대답하는 친구든 여튼 센더라는 데 자기 정보를 넣기 때문에 대답의 경우에는 센더 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했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0003220716C9 이것이 있었어야 우리가 핑을 보낼 때 그 핑 메시지를 실어 나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핑을 못 날리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친구 혹은 어느 회사에 전화 걸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모르면 아직 전화를 못 거는 거랑 똑같아요. 전화번호를 알고 나서야 그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전화할 수 있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답이 오는 방식을 보면 실은 여기서는 이제 답이 유니캐스로 왔어요. 질문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질문자 이더넷 주소를 사용해 가지고 목적지 주소 즉 대답이 이제 향한 곳이 유일하게 이 삼성 이 컴퓨터가 가진 그 이더넷 인터페이스 쪽으로 대답이 보내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대답이 그냥 브로드캐스트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얻은 트레이스 중에서 그냥 ARP만 하고서 ARP만 보고 있을 때 답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답이 드무네요. 전부 질문이고.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질문만 있네요. 예, 여기 하나 있네요. 되게 반갑네. 여기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목적지 주소가 유니캐스로 되어 있네요. 또 다른 게 있나 봅시다. 안 되겠다. 딱 3개 있는데 3개 다 유니캐스네. 미안합니다. 제가 예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모든 컴퓨터에 ARP가 깔려 있기 때문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저렇게 유니캐스트 질문자에게 직접 그냥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답이 브로드캐스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은 물론 브로드캐스트예요. 왜냐하면 답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뿌려야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림 4점에서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그 ARP 패킷이 끝난 다음에 ARP 패킷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역으로 된 빗금이 쳐져 있는 필드가 있어요. 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드. 이 패딩이 붙는데 이 패딩이 18바이트가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ARP 패킷이 기껏해야 얼마냐면 자 4646 해서 뒤쪽에
질의 응답이 20바이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이제 그 헤딩에 해당하는 부분이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이 2211해서 이제 8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바이트예요. ARP 패킷이 28바이트의 패킷인데 이게 지금 이더넷 위에 실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더넷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냐면 짐칸의 크기가 최소 짐칸의 크기가 46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짐칸을 다 못 채운 거예요. ARP 패킷만 담아서는 짐칸이 다 안 차는 겁니다. 근데 왜 46이냐 하필? 그거는 이제 이더넷의 전기전자적 성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프로파게이션이라든가 표준을 만들 때 이더넷이 쓰이는 상황에서 최소 그 기술의 요건에 의해서 생긴 requirement입니다. 그래서 46바이트가 최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는 부분은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가비지 같은 걸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ARP 패킷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그 패딩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기 보면 이더넷에 보면 데스티네이션 주소, 소스 주소 나오고 타입 나온 다음에 이제 ARP가 나오는데 이게 패딩이 뭐야? 여기 보면 이제 이 패딩이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이 패딩이 지금 18바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18바이트 정도의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18바이트 패딩이 붙어 있어야 이더넷 그 표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뒤에 18바이트 패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RP 그 명령으로 잠깐만 돌아와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보면은 ARP-A 하면 이제 그 ARP 엔트리들이 다 보이죠. 여기 보면 동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정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실은 이제 ARP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224, 자 224면은 무슨 종류의 주소인지 알겠어요? 224에서 239 이거 뭐 어떤 주소들이에요? 클래스 뭡니까 저기는? C예요? D죠, D. 클래스 D는 무슨 용이에요? 멀티캐스트용이죠, 멀티캐스트. 예.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멀티캐스트 주소들이에요. 224점 어쩌부터 해서 239점 얼마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은 ARP의 대상은 아니에요. ARP 프로토콜은 철저하게 IPv4 유니캐스트 주소의 번역을 위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ARP는 어디에 쓰인다? IPv4 유니캐스트 shared medium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근데 왜 ARP 캐시에 이 멀티캐스트 엔트리들이 들어와 있느냐? 그냥 편의를 위한 거죠. 번역을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멀티캐스트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들도. 근데 이제 그냥 같은 인터페이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따로 뭐 멀티캐스트 주소니까 ARP 캐시를 안 쓰고 따로 쓴다. 그것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어차피 번역은 돼야 되거든요. 번역하는 룰은 좀 이따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할 때 그냥 같이 쓸 뿐이 실제로 이 엔트리들 즉 정적이라고 여기 마킹이 되어 있는 엔트리들은 AR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만든 엔트리들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ARP 프로토콜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적이라고 되는데 영어로는 static인데 그냥 시스템이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ARP 프로토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지우고 싶다. 아까 얘기했죠. ARP-D 없어져요. 자, 이러고 나면 통신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ARP 엔트리들, 캐시 엔트리들을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ARP 캐시, ARP 프로토콜이 동원돼갖고. 그럼 여러분이 정적 엔트리를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맨 위에 163.152.162.179라는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 기계가 있어요. 한번 제가 핑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다른 창을 열어서 너무 크네. 179 제가 핑 한번 해볼게요. 163.152 161에 179 이건 핑이 안 되네요. 핑 안 받아주고 그러면은 누구를 할까요? 13 예, 핑을 잘 받아주고 있죠? 자, 그럴 때 제가 이걸 갖다가 다 지워버리고 제가 엉뚱한 엔트리를 넣고 싶어요. 뭐 그냥 장난으로요. 어디 있어? 원래대로 하면 이제 001D 60CC5B A8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값이고 ARP 프로토콜이 물어온 값인데 제가 엉터리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고
그 넣는 방법은 마이너스 S예요. S가 이제 아까 얘기한 정적이라고 할 때 static의 앞자 S입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다 넣는 방법은 16, 3.15, 2.161에 13 해놓고서 아까 13인 경우는 이제 제대로 된 건 001D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걸 갖다가 엉터리로 한번 넣어볼게요. 28에 00에 13에 00에 1F에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 32 엉터리로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보여달라 그러면 이렇게 제가 넣은 엉터리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핑을 해볼게요. 핑이 어디 있었죠? 핑. 예. 그럼 핑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핑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수첩에 친구 홍길동이라고 적혀서 그 제대로 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걸 지우고 나서 엉터리 전화번호 거기다 써놓으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전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저렇게 해놓으면 근데 제가 넣은 엔트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어떻게 뭐라고 돼 있죠? 정적이라고 돼 있죠. 이 정적이라고 돼 있는 엔트리는 여러분이 지우기 전에는 안 지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적인 엔트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안 쓰이면 자연적으로 지워져요. 그 지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20분, 1200초입니다. 쓰여지지 않는 시간이 1200초 이상 넘어가면 저 동적 엔트리들은 그냥 자동 삭제되게 되어 있어요. 왜 삭제되느냐면 저 매핑이 IP 주소 대 링클레어 주소라고 하는 매핑이 예를 들어 바뀔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서 바꿨어요. 이더넷 카드를 뽑아내고 새 이더넷 카드를 끼웠어요. 여전히 똑같은 IP 주소로 어사인을 합니다. 매핑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죠. 왜냐하면 이더넷 장비나 이런 장비들은 뽑아버려서 버리면 주소도 함께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주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걸 갖다가 안 죽이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전화가 불통인 상황, 예를 들면 패킷이 안 가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겠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1200초마다 자동으로 삭제하게끔 표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상의 임플리멘테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200초 이내에 누가 썼다. 누군가 저 엔트리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다시 1200초에 새로운 수명이 주어집니다. 리프레시가 돼요. 그래서 쓰이고 있는 한은 안 지워져요. 동적인 엔트리라고 하더라도 20분 이내에 한 번이라도 다시 쓰이면 또 다시 20분의 수명이 또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쓴다 그러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 한동안 안 쓰고 놔두면 ARP-A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워져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엉터리를 해놓으면 또 안 되니까 다 지워 놓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이제 제대로 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핑을 아까 했던 핑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죠. 엉터리를 지우고 나자 제대로 ARP 프로토콜이 다시 제대로 된 값을 물어왔고 이제 다시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사람. 갑자기 질문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갑자기? 예. 네, 원래 표준은 이제 그 쓰든 안 쓰든 20분 이후에 무조건 지우라고 돼 있었는데 임플리멘테이션들에서는 그걸 지키지 않고 사용하면 그 사용한 시점으로부터 20분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명을 줍니다. ARP 캐시 엔트리죠. 지금 그렇죠. 그 주소를 사용하려고 뒤졌겠죠. ARP 캐시를. 예. 동적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그러면 ARP 프로토콜이 발동됐을 때 동적으로 예. 그러면 정적으로 추가되는 거는 수동으로 추가하지 않으면 추가가 다른 방법. 사람이 수동으로 추가했든지 시스템이 스태틱하게 추가했든지 아까 그 멀티캐스 주소의 경우에는 ARP 프로토콜이 채울 수가 ARP 프로토콜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스템이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시스템. OS가. 네. 예. ARP 뭐세 가지 요건 뭐 있다는데. IPv4, IPv4, unicast, 그다음에 shared medium. 이 세 가지 조건이. 그다음에 이제 책에 보면 173페이지 보면은 없는 IP 주소의 경우에 매핑은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없는 IP 주소로 패킷을 보내려고 내가 저 ARP 캐시에 물어보면 없는 IP 주소이니까 누가 그거에 해당하는 링클레어 주소를 ARP가 갖다 놨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전화번호가 존재한다? 무슨 심령 소설도 아니고 이상한 케이스 아니겠어요? 그런 게 있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핑을 하는데
163.152.161.88 이 88이라는 호스트가 없다고 하면 거기다 제가 핑을 한다. 그러면 누가 대답할 리가 없잖아요. 88은 누구냐라고 그 링클레어 주소를 달라라고 요구해도 응답해 줄 친구가 없죠. 88이라는 주소를 쓴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엔트리가 이른바 그 4.5.2절에 보면 non-existent host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안 만들어줍니다. 엔트리를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만들긴 만들되 incomplete라고 표기를 해놓는데 얘는 수명이 좀 짧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분인가 있다가 그냥 지워져요. 그 완성이 안 된다고 하면. 예, 근데 뭐 그냥 알고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4.7의 proxy ARP를 하겠습니다. proxy ARP는 뭐냐면 이제 proxy라고 하는 게 대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리. 이 대리 ARP가 무슨 용도가 있느냐 하면 실은 proxy ARP는 대리해서 ARP reply, response를 해주는 케이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실은 자기 주소가 아닌데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도든지 간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여기가 이제 이 친구가 물어본 게 163.152.161.4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4번 인터페이스는 없다고 치자고 여기에는 4번을 안 쓰인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4번을 대리해서 여기 있지 않은 4번을 대리해서 일단 나한테 줘봐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가 3번이지만 예를 들어 얘가 응답할 수 있다는 거야. 뭘로? 맥 주소는 뭘로 응답할까? 일단 나한테 줘봐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맥 주소를 누구 걸 줘야 돼요? 3번 걸 줘야 돼요? 4번 걸 줘야 돼요? 4번 거요? 4번 여기 없다니까요. 걔는 아예 없어 여기요. 일단 나한테 줘봐 라고 3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가 누구 돼요? 자기의 맥 주소를 줘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여튼 뭐 어디 깊은 산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돼요. 그럴 때 그 친구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일단 나한테 전화를 줘. 그럼 내가 그 소식을 전해줄게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누구의 전화번호를 줘야 그 전해지는 게 될까요? 그 친구는 아예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내 전화번호를 줘야 되겠죠. 누구든 나한테 먼저 연락해라. 그럼 내가 받아서 그걸 뭐 내가 들고 뛰든지 해서 그 친구한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 그게 이른바 프락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3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의 맥 주소를 건네줍니다. 자기가 마치 4번인 척하고 받는 쪽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ARP의 경우는 뭐 실생활 예는 좀 살짝 접어두시고 이 경우에는 3번이 프락시로 ARP 리스폰스를 주게 되면 물어보는 측은 모릅니다. 일단 자기가 4번 어디냐 너의 맥 주소를 달라 그랬는데 주긴 주거든요. 답을 주니까 걔가 4번인 줄 압니다. 그러나 4번이 아닌 경우가 이제 프락시인 거죠. 이게 언제 쓸모 있냐 하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지저분하고 복잡한 상황이 쓰입니다만 우리가 오늘 잠깐 다룰 예정인 모바일 IP. 그러니까 모바일 IP가 뭐냐면 분명히 여기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는 여기에 붙어서 쓰이는 호스트가 있는데 가끔은 이걸 떼가지고 어디로 가서 쓴단 말이에요. 어디론가 가서. 그러면 얘가 여기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혹시 나한테 연락이 오면 이리로 전해줘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부탁받은 친구가 누군가 그 떠난 친구를 찾으면 ARP를 가지고 찾으면 자기가 그 친구인 양 대답을 해준 거예요. 누구의 맥 주소를 가지고 자기의 맥 주소를 가지고 그 친구 말고 떠난 친구 말고 일단 그래서 자기가 낚고채요. 그렇게 되겠죠? 네, 낚고채게 되겠죠. 낚고채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한테 지금 현재 있는 로케이션으로 전달해 주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 모바일 IP라고 하는 다른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그런데 한 용도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래서 현재 대답할 수 없는 즉 떠나 있는 호스트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받아서 전달해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친구의 매핑에서 그 친구를 위한 ARP 리스폰스에서 자기의 맥 주소를 가지고 응답해 주는 것을 이제 프락시 ARP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짝 들으면 좀 보안에 관해서 약간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멀쩡히 있는데 또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4번이 버티고 있는데 자기가 4번 척하고 응답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얘도 응답하겠지만 이 시차가 좀 이상해진다 그러면 얘가 낚고챌 수도 있지 않겠어요? 패킷을 그 전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 프락시 ARP였고요. 자, 프락시 ARP 대강 무슨 개념인지 알았죠? 그다음에 4.8에 보면 이제 그래투이터스 ARP하고 ACD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4.7, 4.8 요 얘기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특수 케이스예요. 앞쪽까지는 이제 ARP의 정상적인 동작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4.7, 4.8은 좀 특이한 용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투이터스 ARP는 뭐냐면 제가 좀 이걸 좀 켜놔야 되겠네. 이게 혹시라도 잡힐지 모르니까. 이 그래투이터스 ARP, 그래투이터스라고 하는 건 요청받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그래투이터스 ARP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남의 다른 친구의 맥 주소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알아내려고 남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ARP 리퀘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래투이터스 ARP는 재밌게도 그 질문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에 쓸모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당장. 어쨌거나 그래투이터스 ARP는 바로 그겁니다. 질문의 대상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163.15점 161.39가 얘인데 그 39가 가진 맥 주소가 있다 그러면 질문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처럼 하냐면 자기 IP 주소에 관한 질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브로드캐스트예요. 다 들으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자기 얘기란 말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고. 그게 그래투이터스 ARP입니다. 그래투이터스 ARP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여기 하나 잡혔다. 됐어요. 하나 잡혔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 놈이 잡혀왔습니다. 자, 이 그래투이터스 ARP를 천천히 뜯어보죠. 지금 특징이 뭐냐면요. 샌더 IP 주소와 타겟 IP 주소가 같아요. 보이나요? 샌더 IP 주소도 192.168.1.23, 타겟 IP 주소도 192.168.1.23 같습니다. 그러니까 192.168.1.23이 192.168.1.23의 맥 주소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꼴이죠. 그 누가 대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할 사람이 지가 192.168.1.23이잖아요. 대답이 없겠죠. 정상적이라면, 네트워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온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네? 대답이 왔어요. 없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192.168.1.23을 쓰는 놈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야, 예를 들면 제가 김효건 아니겠어요? 여기 김효건 손 들어. 그거 손을 든다. 그건 무슨 말이죠? 네,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에러인 상황. 여러분들 컴퓨터 켰는데 IP 주소 충돌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IP 주소 충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나왔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멀리 있는 놈이 내 IP 주소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켜지고 나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그래투이터스 ARP가 한번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 이름 쓰고 있는 놈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창에 조그만 윈도우가 뜨면서 IP 주소 충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그래투이터스 ARP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Address Conflict Detection이라고 하는 ACD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거기 4.8절 제목에 나와 있는 ACD라고 하는 것이고 설명은 176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이 ACD하고 그래투이터스 ARP 차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그냥 그 어드레스 그 듀플리케이트 어드레스 자기 어드레스를 남도 쓰고 있느냐를 체크할 용도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질문에서 send IP 주소를 0.0.0.0이라고 쓰라고 하는 것이 ACD의 요체입니다. 0.0.0.0은 자기가 자기 주소 IP 주소를 모를 때 쓰는 그냥 쓸 수 있는 주소예요. 0.0 unspecified address라고 해서 그 왜 0.0.0.0으로 쓰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제부터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ARP의 프로세싱 룰을 몇 가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왜 gratuitous ARP가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source IP 주소에다 0.0.0.0을 적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ARP의 프로세싱 룰은 이와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은 이제 브로드캐스트 되니까 ARP 리퀘스트는 브로드캐스트 되니까 모든 이가 다 받는 것인데 여러분도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ARP 리퀘스트 하나 딱 받아들고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에 관해 묻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에 관한 맥 주소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당연 나의 상식적인 반응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대답을 해주는 거죠. ARP 리스폰스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룰이에요. 이게 뭐 당연하죠, 그죠? 이게 기본 룰입니다. 둘째는 어떤 룰이 있냐면 나한테 온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캐스트에 있으니까 내가 받아봐야 돼 일단. 그래서 까봤더니 나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저는 C인데 A가 B에 관해서 묻고 있어요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저는 C고 이게 나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지고 있냐면 B에 관해서 물어봐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나는 이때 남에 관한 질문이라 내 일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ARP에서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은 남에 관한 질문이라도 질문자의 정보가 이걸 MA를 A의 맥 주소라고 합시다. 질문자 A의 정보가 내 RP 캐시 안에 이미 있다면 그 뭐 과거의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제가 happens to be 이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A랑 전에 뭔가 거래한 적이 있어요. A랑 패킷을 교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A에 관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핑을. 라고 한다면 해줘야 하는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이거를 이 질문을 사용해서 A가 보낸 질문을 사용해서 이걸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뭐로? sender's IP 어드레스하고 sender의 맥 주소 들어있죠? ARP 패킷에 보면 질문자가 자기의 IP 주소도 거기다 적어놨고 질문자가 자기의 맥 주소도 거기다 적어놨어요. 즉 매핑을 적어놨어요.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덮어 쓰는 거예요. 덮어 써. 그러면 똑같다면 덮어 쓴 효과가 없을 것이고 이게 예전 거였다라고 하면 새로 업데이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노리고 덮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질문이 가장 정확한 최근의 A의 매핑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거는 캐시니까 좀 오래됐을 수 있고 그 사이에라도 얘가 인터페이스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현재 자기 매핑 정보를 담은 리퀘스트, 즉 질문 패킷을 날렸을 때 거기에서 그 정보를 꺼내다가 덮어 써버리면 그냥 최신 걸로 업데이트되는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룰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룰인데 뭐 첫 번째보다는 덜 상식적이지만 이건 그냥 그 사이드 이펙트를 이용해서 항상 RP 캐시 엔트리들을 최신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옵티미제이션 피처라고 해야 되나? 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gratuitous ARP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봅시다. gratuitous ARP가 질문일까요? 대답일까요?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gratuitous ARP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룰에 이게 걸려들어요. 그죠? ARP가 가진 두 번째 프로세싱 룰. 자기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질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RP 캐시 엔트리와 상관이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정보를 가져다 덮어 쓴다 이렇게 했어요.
질문자의 정보를. 자, 근데 그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건 오히려 그래튜이터스 ARP가 바라는 바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자가 여기다가 내용에다 A에 MA라고 하는 정보를 적어서 보내기 때문에 실은 그래튜이터스 ARP가 날아오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기계가 켜진 후거든요. 이 기계가 켜졌을 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 갈아 낄 때 여러분들 보통은 컴퓨터를 껐다 켜고 꺼놓고서 갈아 끼고 켜죠. 그죠? 그러고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튜이터스 ARP가 될 때는 어떨 가능성이 있냐면은 그 매핑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바로 이 옵티미제이션 피처 이걸 갖다가 덮어 쓴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이제 약점이 있는 거죠. 어떤 약점이 있어요? 저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마구 그래튜이터스 ARP를 날립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맥 주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 D라고 하는 나쁜 놈이 있는데 D가 여기다 보내면서 A에다가 MD로 해서 그래튜이터스 ARP를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쏴요 저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A가 있네. 갖다 써야지. MD 어떻게 됩니까? 내가 A로 패킷을 보내려고 하면 이제는 어디로 가겠어요? MD로 걸려듭니다. 그렇죠? 아까 프락시 ARP 하면서 이 비슷한 개념을 소개한 적이죠. MD로 걸려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패킷을 A가 받아야 할 A의 패킷을 이제부터 누가 가로채기 시작합니까? D가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튜이터스 ARP를 저런 식으로 잘못 만들어가지고 계속 쓰게 되면 자동 업데이트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막으려면 이 피처, A다! 라고 해서 얘가 이게 주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으라고 하겠어요? 야, 그러지 말고 그래튜이터스 ARP 하면 남이 내 주소 쓰고 있어 라고 물어볼 거면 쓰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면 이 소스 주소를 뭐라고 적으라고? 0이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0. 0.0.0.0. 그러면 A하고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게 A가 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 아무리 이걸 갖다가 이게 여기다 덤프를 해도 퍼부어 해도 이게 A가 MA라고 하는 이 매핑이 MD로 깨지는 일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한 2명 정도가 50% 정도 이해한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솔직하게. 자수해요. 다 이해한 거라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오케이. 저기서 네. 그걸 말고 그냥 리퀘스트로 저 D가 가져갈 목적으로 리퀘스트를 계속 뿌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리퀘스트를 리퀘스트가 아니라 리플라이를 계속 뿌리고 있으면 리플라이는 해당 없어요. 이 업데이트 룰에 해당이 안 돼요. 리플라이는. 그러니까 남이 리플라이 해주는 거는 또 이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만약에 제가 계속 리플라이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리퀘스트를 던지면 정상적인 리플라이가 오지 않고 제게 먼저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리퀘스트를 내가 날리면서 저렇게 조작해가지고 보내면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레이스 컨디션이 돼요. 그래서 얘가 리퀘스트를 내면 여기 업데이트 됐다가 제가 하면 또 제 걸로 업데이트 됐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경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네트워크가 좀 느려진다고 느껴져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패킷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킷이 절로 갔다 일로 왔다 절로 갔다 일로 왔다 해요. 이제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패킷이 올 것이. 예를 들어 웹페이지가 오는데 구멍이 붕숭붕숭 뚫려서 오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면 그 웹페이지는 TCP라는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위에서 실어나르고 있잖아요. 얘가 보면 구멍이 나 있거든. 그럼 메꾸려고 자꾸 재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메꿔지긴 메꿔지죠. 근데 반쯤 뺏겨가면서 계속 메꾸면서 하니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느리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의심해 보면 되겠어요. 근데 ARP는 20분마다 한 번씩만 업데이트하는데 아니 20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아니고 누가 쓰지 않으면 20분에 지워지는 거죠. 네, 근데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리퀘스트를 또 보낼 이유가 있나요?
쓰이고 있을 때 네. 보이는 이유 없죠. 있으면 그거 쓰는 거예요. 처음 그 요청하는 순간에 딱 제게 걸려들면 예. 그 인터넷 느려짐 없이 그냥 계속 이상한 경우로 가버리는 거 아닌가요? 되게 잘못된 주소를 모르고. 저쪽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되게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이제 악용 가능성이 있는. 네. 음. 아니죠. 지금 ARP는 이더넷을 쓰는 프로토콜이지 IP를 쓰는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로 보내잖아요. 그럼 A로 가는 게 아니라 A에 해당하는 맥 주소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전화를 통해서 친구랑 얘기하면 전화 번호 따라서 걸리는 거지 내 친구 이름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한번 질문하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악용할라 치면 뭐 ACD가 등장을 하든 그래튜이터스 ARP가 있든 그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조작 가능한데 그냥 사실 완전히 뿌리 뽑기 힘들어요. ACD를 가지고 완전히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기 뒤에 질문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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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자기 맥 주소를 적어줌으로써 자기한테 오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김병만이라고 한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김병만 전화번호가 이거예요라고 상대방에게 잘못 알려주면 김병만인 줄 알고 나한테 거는 거죠, 자꾸 전화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IP는 버추얼이라고 했습니다. IP 주소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네. 네. 대안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게 만약에 ARP 내부에 소스조차 ACD를 안 쓴다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ACD를 안 쓴다면, 그러니까 이제 ACD라고 하는 피처가 ARP가 커널 안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임플리먼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OS들은 이제 ACD로 다 이걸 바꾸고 있어요. 이제 Gratuitous ARP를 통해서 중복 주소 체크하는 것은 그냥 안 쓰고 ACD를 통해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ACD가 비교적 최근에 지금 들어와 있는 피처이기 때문에 질문들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이걸 해석해 준 건데 이게 타겟 IP 주소인 거고 뒤에 텔 어쩌고가 이제 소스 IP 주소인데 가끔 보면 제 오피스에서는 가끔 잡히는데 여기는 지금 전혀 잡히지가 않는데요. 텔 하고 나서 0.0.0.0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비교적 최신 OS로 업데이트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약간 전환기에 있어요. 이제 보면 Gratuitous ARP도 쓰이고 ACD도 쓰이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만약에 ARP 쏘는 거를 실제 매핑되지 않는 잘못된 정보가 소스 어드레스에 들어가 있으면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런 질문.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매칭 룰이 뭐냐면 질문에 들어가 있는 소스 IP 주소하고 자기 ARP 캐시에 들어가 있는 엔트리의 소스 IP 주소하고 같으면 덮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가 여기 들어가 있을 리는 없어요. 0.0.0.0의 ARP 캐시에. 그러니까 ACD를 쓰게 되면은 덮어 쓰는 효과가 없어요. 예. 아까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 두 가지 룰이 꼭 그레이트위터스 말고 다른 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다른 데라는 게 어떤 내가 프로듀싱 할 때도 음. 그 룰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브로드캐스팅 할 때? 만약에 A가 브로드캐스팅 했는데 C가 A의 질문을 받았다면 그때도 이 두 가지 룰이 적용이 되는. 이건 ARP에만 있는 룰이죠. 일반적으로 IP 데이터그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얘기는 아니고. 같은 이더넷 안에서 응. A가 그레이티위터스가 아니라 그냥 브로드캐스팅으로 질문을 날렸을 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ARP 리퀘스트는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건데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C가 질문의 타겟이 아닌데 음. A의 그 ARP 캐시가 있을 때 ARP 캐시에 A의 그 정보가 있을 때 그때도 A의 질문을 토대로 리프레시 시키는. 예. 예. 아니 그게 두 번째 룰의 요체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꼭 그레이티위터스가 아니더라도 A가 브로드캐스팅 할 때 자기의 맥 어드레스를 다른 걸로 하면. 그럼요. 이게 그레이티위터스는 그 두 번째 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룰에 해당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냥 정상적인 ARP 리퀘스트의 경우에도 저 룰이 적용되는 게 두 번째 룰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ARP는 IP를 기준으로 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주소가 주어지면 그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발견하는 게 ARP 프로토콜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저기서는 무조건 A나 B나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항상. 그렇죠. 자기 지금 그 같은 링크 레이어, 맥 그 쉐어드 미디엄에 물려 있는 그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여야 되지. 뭐 멀리 떨어진 애라거나 아니면 없는 애라거나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이전에 물려있는 맥 어드레스만 알면 IP처럼 ARP, IP처럼 상관없이 무조건 연결 그맥 어드레스. 그렇죠. IP가 그걸 쓴다 뿐이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 없었을 때는 저도 인터넷 없었을 때 이더넷을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더넷 위에 바로 다른 종류의 프로토콜이 올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RP도 지금 IP가 없는 상황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더넷 위에 바로. 그렇죠. IP는 그냥 일종의 이름 같은 거지. 아니 여러 그러니까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 중에 하나죠. IP가. 근데 이제 다미넌트한 것뿐이지 걔가 유일한 대안은 아닌 거죠. 제가 만약에 원래는 제 IP 주소가 만약에 3으로 끝나는데 IP 주소가 4로 등록시켜놓고 제 맥 어드레스 쓰면 저한테 다 날라오는 4로 보낸 패킷은 다 날라오겠죠. 4로 보내면 네.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ARP의 그냥 이름 같은 거고 그리고 맥 어드레스가 주소 실제로 붙여놓은 그러니까 아직 개념이 덜 잡혀 있는 상황 학생들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IP 주소는 버추얼 주소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배달을 일으키는 주소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번역해서 밑에 실제로 동작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배달을 하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드레스 레졸루션이 필요한 거죠. 예. 미안한데 일단 좀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ARP를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통칭해서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라고 불러요. 인터넷 프로토콜 전에 얘기를 했었나요? 스위트. 여러분들 호텔에 스위트룸 가봤어요? 스위트룸? 그냥 호텔 방에 들어가면 그냥 침대 놓여 있고 그냥 정말 그 비좁은 공간에 탁자 하나, 뭐 의자 하나, 뭐 침대 하나, 뭐 요 정도죠. 스위트룸 가면은 뭐예요? 널찍하고 거실에 해당하는 방도 있고 침실에 해당하는 방도 있고 때로 어떤 곳에는 부엌까지 있어요. 간단한 부엌 시설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 이거 발음 잘하세요. 달다 할 때 스윗하고 거의 비슷한 발음이에요. 달다 스위트 알죠? 이걸 갖다가 슈트라고 하면 완전히 욕이고요. 예. 혹은 수트라고 하면 양복 정장 한 벌을 수트라고 하고요. 예. 슈트면은 그 영어 욕에 SHIT를 좀 부드럽게 하는 욕 정도 됩니다. 슈트가. 그래서 슈트라고 하지 마세요. 외국 사람들은 왜 갑자기 욕을 하지? 기분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윗 달다 할 때 그 스위트. 여러분들 호텔에 스위트룸 할 때 슈트룸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위트룸 할 때처럼 스위트라고 합니다. 이게 스위트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 벌, 그러니까 양복 한 벌이 아니고요. 그 옛날 그 대포집 술 마시는 집에서 안주 1절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1절에 해당합니다. 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라고 하는데 이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의 가장 허리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이 이 IP라고 하는 거죠. IP가 없으면 사실은 모든 게 다 이게 이 묶어주는 힘이 되는 IP가 없으면 위쪽 프로토콜도 아래쪽 프로토콜도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P가 가장 핵심적인 프로토콜인데, 그래서 이 IP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라면 그것이 라우터건 실제로 뭐 PC건 스마트폰이건 태블릿이건 전부 다 IP 프로토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PC, 스마트폰에는 전부 IP가 지금 수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ARP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와이파이로 쓰잖아요, 그죠? 와이파이로 쓰는 경우에는 ARP가 밑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IP도 없으면 이제 인터넷에 연결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IP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달을 하는 거냐면 이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아까 제가 이렇게 둥그런 뭐 구라고 생각하면 여기 여러분의 스마트폰이건 뭐 PC건 뭐 다 여기 다 잔뜩 여기들 붙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의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 갖고 다른 쪽의 인터페이스까지 배달하는 것이 IP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IP 주소는 어디에 붙는다? 인터페이스에 붙는다. 출발지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붙은 주소가 소스 IP 주소가 되는 것이고 도착지의 인터페이스에 붙은 IP 주소가 도착지 IP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왜 필요하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IP 헤더는 언제 떨어지겠어요? 이 봉투는 언제 열리겠습니까? IP의 짐칸에 있는 것을 쏙 뽑아내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이 인터페이스 도착하는 순간입니다. 예? 예. 여러분이 그 비행기가 내려야 비행기 짐칸에서 그 에어카고를 꺼내는 것처럼 여기 딱 도착해야 IP 헤더가 비로소 딱 떨어져요. 여기서 붙은 IP 헤더가 계속 달려갖고 가다가 여기 도착하면 딱 벗겨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짐칸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는데 이 딜리버리를 할 때 딜리버리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하냐. 여러분이 우편을 하면 다큐멘트 같은 거 어디다 보내면 딜리버리 모델이 있죠. 그래서 뭐 좀 돈을 더 많이 내면 등기가 되기도 하고요. 예. 돈을 더 내면 그게 속달, 그죠? 빠른 딜리버리가 되기도 하고, 그냥 돈을 적게 내면 좀 천천히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서비스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IP가 하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 이 말이 좋아 그렇지 베스트 에포트입니다. 이게 말은 괜찮아요. 최선의 노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최선의 노력. 이 최선의 노력이란 말 제가 전에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최선의 노력이란 말이 겉만 좋은 말이에요. 겉만 번지르라는 말. 이 무슨 말? 최선의 노력? 안 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성심을 다하겠다 이 말이죠. 성심을 다하겠다. 그러나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패킷들이 가다가 자꾸 죽어요. 인터넷 안에서 자꾸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상당히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IP 데이터그램이 뭐 사실은 여기서 지난번 얘기했지만 라우터를 스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링크 하나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배달이 되는데 이 어딘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어느 지점에서.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IP 데이터그램을 배달하는 IP 프로토콜의 서비스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한다 그러면 베스트 에포트이면서 커넥션 리스입니다. 커넥션 리스. 자, 커넥션 리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뭐 어느 프로토콜의 어느 계층은 뭐고 어느 계층은 뭐고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반적인 말인데 IP의 경우에는 커넥션 리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이른바 연결,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을 맺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반대 케이스가 뭐냐면 전화예요. 전화할 때 여러분은 먼저 커넥션을 맺습니다. 연결되기 전에 여러분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연결이 되고 나야 비로소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 반대 말인 커넥션 오리엔티드예요. 커넥션 오리엔티드. 이거 프로토콜 따라 달라요. 우리가 아까 나중에 얘기할 TCP 같은 프로토콜은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특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프로토콜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프로토콜 3요소 중에 첫 번째인 메시지 포맷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182페이지에 가면 두 개의 버전의 IP, 즉 IP 버전 4와 IP 버전 6가 가지는 자, 패킷 포맷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IP 버전 4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림 5.1이고요. IP 버전 6가 그림 5.2입니다. 자, 그림 5.1을 보면 지금 뭐 이렇게 꼭 그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데요. 실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지를 않고요. 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층이 즉 한 줄이 4바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쭉 이렇게 뱀처럼 돼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거를 4바이트씩 끊어 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패킷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면 4바이트가 있는데 첫 바이트의 반이 뭐를 표시하게 돼 있냐면 버전이죠, 버전. 버전 지금 현재 IP 버전 4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현재는 버전 4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0100이라고 써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IHL이라고 하는 필드가 또 4비트짜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IP 헤더 랭스, 헤더 랭스입니다. 헤더 랭스. 이게 헤더 랭스가 뭐냐면 지금 그 그림에 보면 지금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이 지금 뭐 대략 한 7칸, 뭐 칸의 두께와 상관없이 따진다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은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6칸째까지예요. 옵션즈라고 돼 있는 6번째 줄까지가 이제 IP 헤더입니다. 오른쪽에 표기된 바와 같이. 자, 거기까지가 IP 헤더인데 그 길이가 얼마냐를 표시해 주는 부분이 IHL입니다. 그런데 이 IHL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줄, 즉 4바이트 단위로 센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맨 밑에 옵션즈가 없다고 하면 5줄이 있겠죠. 5줄이 있는데 즉 IHL에 5라고 적혀 있으면 그렇게 5줄만 있다는 뜻이 되고 한 줄당 4바이트씩이니까 헤더의 길이가 20바이트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바이트 단위로 센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DS 필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ECN이라는 필드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최근에 이제 다 들어와 있는 필드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오른쪽 2바이트에 해당하는 건데 토탈 랭스라고 되어 있죠. 토탈 랭스는 16비트 값인데 이것은 IP 데이터그램 전체 헤더와 바디를 다 포함한 뒤에 이제 IP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맨 밑에 큰 칸을 포함해서 다 포함한 길이인데 단위가 1바이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0바이트다 그러면 3000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거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줄로 내려갑니다. 이 두 번째 줄은 전부가 다 뭐에 해당하는 기능이냐면 저 필드들이냐면 이제 fragmentation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자,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MTU라는 것이 있다. 링크마다 즉 링클레어 기술마다 maximum transmission unit이라는 것이 있다. 즉 그 링클레어 프레임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데이터의 크기, 짐칸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IP 데이터그램이 하필이면 그 링크에 실으려고 했는데 IP 데이터그램이 그 짐칸의 크기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쪼개 싣는다 했어요. 그 쪼개는 것을 우리가 fragmentation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fragmentation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세 필드를 사용하게 돼요. fragmentation이 없다 그러면 이 세 필드에 사실 용도는 용도는 거의 없습니다. 자, fragmentation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자, 맨 왼쪽에 2바이트가 iden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 다녀온 복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군번을 목에 걸고 다니죠.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거? 인식표? 요즘도 인식표라고 그래요. 네. 거기에 이제 적혀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그거 왜 걸고 다니냐면요. 좀 험한 얘기지만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전사를 했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 군대의 예를 드는 이유는 이것이 군대에서 개발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많은 군대 용어가 쓰입니다. 뭐 태스크 포스니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뭐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 이 인식표예요. 이게 인식표. 이 패킷의 인식표. 이게 왜 이걸 쓰게 되냐면요. 이게 쪼개지면 좀 험한 비유를 쓰자면 여기에 팔이 떨어져 나와 있고 저기에 몸통이 있고 저쪽에 다리가 있는데 붙였더니 프랑켄슈타인이 나왔다. 그 잘못 붙인 거잖아요. 그죠? 남의 몸통에 이 사람 다리를 붙이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쪼개졌다면 원래 쪼개지기 전에 모양으로 다시 붙여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시 붙일 때 같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진 조각들을 함께 붙입니다. 그러니까 쪼개질 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값을 같이 복사해서 나누어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식표가 하는 역할이에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필드가 3비트가 있는데 이 플렉스 필드에는 두 가지 값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 DF라고 하는 비트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세 비트 중에 DF가 있고 M이라는 비트가 있어요. 한 비트는 안 씁니다. 세 비트 중에 두 비트만 쓰는데 하나는 DF라고 하는 비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돈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돈 프래그먼트. 요거는 이제 모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돈 프래그먼트는 뭐냐면 지금 어느 링크에 갔더니 MTU 값이 작아가지고 IP 데이터그램을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헤더에 여기 플렉스 필드에 보니까 DF 비트가 1로 딱 돼 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보낸 친구가 이 IP 데이터그램을 원래 제조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라우터가 자기가 어떤 링크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 MTU가 너무 작아서 쪼개야 한다면 차라리 쪼갤지언정 죽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죽여라. 거기서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용도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모 프래그먼트는 쪼갰을 때의 얘기입니다. 쪼개졌는데 자 생선을 토막을 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머리 토막 치고 몸통 뭐 두 토막 내고 꼬리 토막이 있다라고 하면 머리 토막과 그 몸통 두 토막에다가 M 비트의 값을 뭐라고 썼냐면 1이라고 씁니다. more fragment 뒤에 또 있다는 거예요. 뒤에 더 있다. 맨 꼬리 토막에만 M 비트가 0이 됩니다. 더 없다. 내가 마지막이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프래그먼테이션 아예 안 일어난 경우에 M 비트는 뭐가 될까요? 0이죠. 예. 1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내 뒤에 뭐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림자가? 뭐 이상한 뜻이 되죠. 그래서 안 쪼개졌으면 그냥 M인데 쪼개진 경우에 맨 마지막 토막을 제외하고는 전부 앞 토막들에는 전부 M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 옵셋이라는 필드가 보이죠. 프래그먼트 옵셋이 뭐냐면 자 토막을 쳤어요. 제가 그림을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생선을. 그러면 이렇게 쳤으면 하나, 둘, 셋, 네 토막을 했어요. 프래그먼트 옵셋은 뭘 가리키냐면 각각의 토막에서 요 시작 부분을 가리켜요. 이게 프래그먼트 옵셋 첫 번째 게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야 되나? 이게 첫 번째 프래그먼트 옵셋이 되고 첫 번째 토막의 여기가 두 번째 토막의 프래그먼트 옵셋이 되고 여기가 세 번째 토막의 프래그먼트 옵셋이 되고 여기가 네 번째 토막의 프래그먼트 옵셋이 됩니다. 이 프래그먼트 옵셋의 시작 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IP 데이터 있죠. IP 데이터. 그 금이 0에 해당해요. 거기 보면은 그 IP 데이터 헤더가 다 지나간 부분. 그러니까 헤더를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헤더 빼고 남은 IP 데이터그램의 데이터 부분의 첫 번째 바이트가 바이트 0가 됩니다. 거기가 시작점 0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그러니까 헤더가 사실은 더 있죠. 좀 비유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뭐가 될까? 여기는 이제 요거 시작 부분의 바이트 번호인데 이 셀 때 어떻게 세냐면 여긴 또 재밌게 8바이트 단위로 세요. 8바이트 단위로. 그러니까 8바이트 단위로 센다는 말은 자를 때도 8바이트 단위로 자른다는 말입니다. 저 토막을 칠 때 아무렇게나 막 토막 치는 게 아니고요. MTU에 실릴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로 자르되 잘 안 맞는다 하면은 8바이트의 배수 단위로 끊어서 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짐칸 중에는 8의 배수가 아닌 짐칸 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뭐 못 쓴다고 생각하고 자를 때는 IP 데이터그램을 8바이트 단위로 자릅니다. 그래서 값이 적힐 때 그 뒤에 가서 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값이 적힐 때 8바이트 단위로 했을 때 몇 토막이냐
8바이트 조각이냐를 거기다 세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하면 일단 IP 데이터그램의 패킷을 한번 보고 질문 받고 끝날게요. 예를 들어 뭐 이 패킷을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에 버전 번호가 나오죠. 버전 4. 랭스가 20바이트라고 하면은 실은 뭐라고 써 있겠어요? 여기 헥사로 4, 5로 써 있는데 각각 니블씩 끊어 읽으면 4와 5가 되죠. 그죠? 예. 한 니블로 나눠 읽으면. 즉 버전은 4고 길이가 5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헤더 랭스가. 길이가 헤더 랭스가 5라고 하는 건 무슨 몇 바이트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곱하기 4에서 5, 4, 20바이트. 20바이트라고 하면요. 거기 여러분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옵션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IP 옵션이 없어야 20바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20이 넘어가면 옵션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은 요즘에 와서는 IP 데이터그램에 옵션이 쓰이는 일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바이트 이상 헤더 랭스가 나와 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DS 필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이게 differentiated services라고 하는 말이 DS의 뜻입니다. 이게 differentiated services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QoS란 말 들어봤어요? 서비스의 질? QoS, Quality of Service란 말인데 이걸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인터넷에 전혀 Quality of Service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좀 만들어 보자 해갖고 예를 들어 IP 데이터그램 왔으면 얘가 좀 귀하게 모셔야 할 IP 데이터그램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다뤄줘도 되는 그런 천한 신분인지 이걸 좀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 지금까지는 전부 all IP 데이터그램s are created equal. 다 동등해요. 어느 하나 누가 낫다고 할 수 없는 애들인데 좀 그걸 차별화해보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는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필드는 여러분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필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8비트 중에서 2비트는 뒤에서 잘라가지고 ECN이라고 돼 있죠. 그게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이란 말이에요.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인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 라우터마다 우리가 패킷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이 죽고 왜 죽냐면 이 현상 때문에 죽거든요. 컨제스션.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톨게이트를 만나게 되면 줄이 상당히 긴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줄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은 모릅니다. 시간 따라 다르고 뭐 어떤 일이 있냐, 뭐 그날이 추석이었냐, 뭐 이런 거에 따라도 다르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손이 느리냐 빠르냐에 따라도 다르고 차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데 일단 교통이 많으면 줄이 길다는 건 아시겠죠? 잘 빠지면 줄이 길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뭐 길이야 얼마든지 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라우터에서의 줄은 줄 쓸 수 있어요. 링크에 나가려고 지금 대기 중인 패킷들이 많을 수 있는데 도착이 빨리 돼갖고 줄이 길어지다 보면 걔가 영원히 길어질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라우터에서의 줄은 결국 메모리 안에 넣는 거 아니겠어요? 패킷이? 메모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가 넘치면 패킷이 거기서 죽기 시작해요. 도착한 애들 다 그냥 없애버려요.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컨제션 현상이 일어날 때 좀 해결하기 위한 건데 이건 조금 지금 여러분이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할 텐데 혹시 질문 한두 개 제가 받고 끝날게요. 의욕을 좀 가지세요. 이렇게 갑자기 이게 잦아들었죠. 이러면 곤란한데 다음 시간부터 좀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받고 끝낼게요. 죽여도 된다가 아니라 꼭 죽여랍니다. 꼭 죽여라. 왜 꼭 죽여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할 사람은 지금 내 앞으로 오세요.